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추워질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추워질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추워지면? 예? 추워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 걸리시면 또 오래 가잖아요. 예, 그러면 한 뭐 2주 정도 이렇게 앓게 되면 공부하시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운동 좀 하시고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중개사법 시간인데 72쪽 이제 갖고 계신 인문서 72페이지 11번 테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에서부터 합니다.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요. 개념 파악을 좀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먼저 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오른쪽 73페이지 쪽에 보시면 그림 있죠, 그죠? 그 그림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이제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에다 필요하신 부분만 한번 좀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이쪽에 칠판에 다시 옮겨가지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빌딩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이 빌딩이 이제 거래가가 100억 정도 되는 빌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매도할 사람이 이제 매도를 하고요. 매수할 사람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짜리 가격이냐면 그 오른쪽에 그림에다 그냥 이렇게 덧붙이시면 돼요. 따로 안 그리셔도 됩니다. 거기다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거래가가 100억이니까 보통 이들이 이제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이렇게 줘야 하죠? 통상이요. 통상. 뭐 이렇게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뭘 줘야 되냐면 계약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계약금.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은 이게 거래가가 100억이니까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주죠? 10%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렇죠? 100억에 이제 10%니까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10%를 주고요. 반대로 매수인이 받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받죠? 매수인은요? 얘가 이제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받는 건 뭐 있어요? 계약서도 받고요. 또요. 계약서는 뭐 얘만 받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계약서는 둘이 작성해서 서로 논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고 받는다는 어떤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넘겨받나요? 그건 아니죠. 소유권을 아직 넘겨받을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럼 뭘 받아요? 이거 뭐 집에 대한 뭐 권리를 받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는 게 뭐밖에 없냐면 영수증 받겠죠. 그렇죠? 영수증. 그럼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 10억을 받았다는 영수증. 자, 그러면 뭐하고 뭐가 교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약금하고 영수증하고 교환되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거래 관행상 계약금만 걸리는 게 아니라 중도금도 이제 이렇게 걸리거든요. 중도금은 보통 거래가액의 40% 정도가 넘어가요. 그럼 40%면 얼마예요? 무려 40억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럼 40억 주고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고 얘가 받는 건 뭐 있어요? 역시 영수증 한 장 받는 거죠. 뭐 잘 받았다 40억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뭘 주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 얼마 남았어요? 50억 남았죠. 그래서 50억 주고요. 얘가 받는 게 뭐 있겠어요? 일단 영수증 받아야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50억 줬으니까 플러스 뭘 받나요? 얘가 매수인이 받는 거. 등기를 우리 넘겨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기를 넘겨받는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얘다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산 뭐 매매가 있다고 하면 가령 이런 책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한다고 가정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그죠?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돈 내고 책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동시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안 주면 돈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동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 왜 동시행할 수가 없냐면 우리 그 부동산에 관한 이런 걸 법률 행위라고 그러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엇을 해야만 이루어지죠?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등기를 둘이 등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는 어디에 가서 해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얘가 뭐를 줄 뿐인 거예요? 서류를 주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뭐를 주는 거다? 서류를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금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요. 이게 절차법적인 영역으로 왔을 때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뭐 동산처럼 소유권 얘다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선이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수가 먼저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뭐를 넘겨받는 것 뿐인 거죠. 서류를 넘겨받을 뿐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매수가.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얘가 빨리 이제 등기소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차 막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잔금일을 같은 날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죠? 같은 날짜로. 그래서 오전, 오후로 잡아버린 거지. 잔금일자를. 그래서 얘한테는 오전에 서류를 넘겨주고요. 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 세트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정하고 만든다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또 다른 매수인에게, 그죠? 또 다른 매수인에게 다시 한번 매매를 했어요. 이걸 우리 무슨 매매라고 그래요? 이중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3시간 전에 준 거예요. 오전에 만나서 줘버렸다고.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아니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어요? 먼저 뭐 하는 사람? 등기 접수하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등기를 접수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누구게요? 얘가 오전에 받았다고 하면 얘가 먼저 소유권 취득하겠죠.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 자체도 유효하고요. 그죠? 물론 얘는 형법상에 무슨 죄가 되냐면 배임죄가 됩니다. 얘가 이제 형법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중매매를 우리 배임죄라고 얘기합니다. 사기죄 비슷한 건데 배임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이중매매 무슨 죄? 배임죄.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돼. 이중매매는 배임죄다. 그 대신 배임죄로 처벌은 얘가 받지만 배임죄로 처벌은 받지만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소유권 누가 취득해? 얘가 취득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얘가 처벌은 받지만 소유권은 얘가 취득해요. 얘가 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 먼저 했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은 얘가 먼저 하면 얘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면 먼저 건너가는 이 돈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억이. 그래서 이 돈을 얘한테 직접 주지 말고 이거를 믿을 만한 제3자에게, 그렇죠? 제3자에게 이거를 뭐 하자라는 거냐면 맡겨놓자 이런 제도예요. 예치하자 이렇게 믿을 만한 제3자에게 맡겨놓자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제3자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가 이제 매수인 최초 제일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면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제3자한테 확인 전화해 주는 거죠. 나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우리 예치했던 거 이 100억 매도인한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100억 그대로 송금해 주면 되는 거고 매도인은 누구를 믿고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매도인은 얘한테 먼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누구를 믿고? 얘를 믿고. 얘가 돈을 100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넘겨주고 나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100억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아주 깔끔하게 얘도 믿을 수 있고 얘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관계를 예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제3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에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크로. 이건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행 보장업 정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법률 용어로 예치 명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에스크로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에스크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치 명의자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한다. 그럼 얘가 이제 에스크로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행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에 보면 그 예치 명의자들을 쭉 그 정리해놨냐면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보면 예치 명의자 이쪽이죠. 그게 몇 개나 되냐면요. 7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고요. 나중에 암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암기하실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면 되고요. 1번이면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1번에 개공이 있고요. 2번에 은행, 3번에 보험회사, 4번에 신탁업자, 5번에 최신간서, 6번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다음 7번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에서 모두 7가지 어떤 기관이나 회사를 예치 명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칠판 잠깐 보시면 거기서 의외의 사람이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 제3자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외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치면 100억인데 100억을 누구 이름으로 예치가 되는 거죠? 개공 이름으로. 그러면 개공 이름으로 개공의 명의로 100억을 갖고 있게 되면 안전해요, 아니면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하지, 그렇죠? 왜 더 불안하냐면 이 사람은 뭐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불안할 수 있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 더 불안해?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개공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개공이 이 자리에 올 때는요. 그러니까 개공이 제3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치 명의자가 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증 필요해요. 보증. 누군가가 얘를 보증해 줘야 돼. 보증 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보증은 이제 보험회사나 공탁, 공제 이런 데서 보증을 서줘야 돼. 그럼 보증은 얼마짜리 보증을 서줘야 되겠어요? 이 사례에서는요. 100억만큼. 왜냐면 예치되는 돈이 얼마니까요? 100억이니까 100억만큼의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기관에. 그러면 사실은 개공 이름으로 예치만 되는 거고요. 이 당사자들은 누구를 믿고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를 하는 거죠? 그 보증기관. 보증기관.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공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뭐 공제사업자 나머지 기관들은 그냥 단독으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개공만큼은 그냥은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이 보증을 100억짜리 보증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을 서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0억만큼을 보증을 서준다는 건 돈 안 받고 보증을 서줄 일이 없잖아. 그러면 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좋을까요? 개공, 매도, 매수 중에서 셋 중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면 좋을까요? 이 제도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수 때문에, 그죠? 얘 안전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이건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의 예치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거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쪽. 매수 쪽을 권리를 뭐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취득할 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득, 의뢰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림의 좌측에 보면 이제 보증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선수령 보증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100억 여기 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한테 가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근데 뭐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돈 쓸 일이 생겼냐면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돈 쓸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제3자한테 가서 이거 원래 내 돈이니까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줘도 돼요? 아니면 주면 안 돼? 주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기로 지금 예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3자에 가서 미리 돈을 받으려면 등기 넘겨주기 전에 미리 돈을 받으려면 얘도 누군가가 뭘 해줘야 되냐면 보증을 서줘야 돼. 보증, 선수령을 위한 보증.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선수령을 하는 데 있어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선수령을 위한 보증도 비용 생기겠죠, 그죠?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 매도인이 부담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예치 명의자 7가지 암기하시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취득의뢰인 매수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3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 예치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치기관은 예치 명의자는 말 그대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예치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나중에 이자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치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74페이지 가시죠. 74페이지 가시면 12번 테마 거래계약의 체결 같은 말로 중개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일단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왼쪽 보조단에다 하나 좀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거래 뭐 좀 더 정식 용어로 말하면 거래 계약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거래 계약을 성립하는 말과 성립한다는 말과 혹은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 계약을 성립했다 아니면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계약은 언제 성립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직 우리 민법의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을 텐데 계약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매도인이 뭐 한다 그러고요. 판다 그러고 매수인이 그걸 뭐 한대? 산대.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도인이 이 물건을 얘한테 100억 받고 판대. 얘가. 그리고 얘는 이 물건을 얘한테 100억에 뭐 한대? 산대.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거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응?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얘가 판대. 얘는 산대. 특정한 물건을 특정한 가격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냐 이거지.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죠? 계약은 성립이 됐다고. 아무것도 안 써도 계약은 성립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거래계약의 성립 체결은 의사만 뭐 되면요? 합치만 되면 그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의사만 합치가 되면 거래계약은 성립되고 내지는 체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하고 의사가 합치되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죠? 이것도 다른 말이겠지.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거래계약의 성립과 계약서의 작성은 별개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계약서는 쓰잖아. 거의 안 쓰는 경우는 뭐 한 만에 한 건 정도만 안 쓰고 거의 대부분은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왜? 좋아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계약서는 왜 쓰느냐? 증거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거래 완성은 이미 완성은 됐지. 여기에서 성립이 완성이니까. 그죠?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증거는 좋아.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뭐. 또 그런 거 말고 없나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매 계약을 하려면 이제 그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 소유권 넘겨주려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쪽에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원인 서류라고 하는 거를 또 첨부를 해야 되거든. 원인 서류라는 게 뭐 있어요? 둘이 작성한 뭐 계약서. 둘이 합의만 했다고 하면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 우리 원인 서류 계약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서가 증거이기도 하지만 절차법적으로 필요하기도 해요. 등기할 때 필요하고 또 자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뭐 할 때 필요할까요? 우리 아직도 거기까지 심도 안 나가긴 할 텐데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왜 필요하죠? 확정일자 받아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아야만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왜 쓰느냐 그러면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보죠. 계약서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작성해야 한다. OX
자, 다시 해볼게요. 거래 계약서는 거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OX. X. 이미 거래 계약은 성립이 됐고 그게 사후의 증거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즉 사법에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고요. 공법에서는 이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공법에서는 뭐 때문에 쓰냐면요.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즉 개공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26조 1항에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가 이거를 의사의 합치를 중개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로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데 중개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민법 시간에 민법 선생님이 계약서 왜 쓰죠? 라고 만약에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뭐라고 하셔야 돼?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씁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그게 100점짜리 답이에요. 근데 제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계약서를 개공이 왜 써야 하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죠? 이런 거는 민법에서는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왜 써야 하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셔야 돼? 의무예요. 그거 안 쓰면 업무정지 먹어. 누가? 개공이.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안 쓰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꼭 쓰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이런 뭐 증거도 필요하고 뭐 절차법적으로 필요하니까 나중에 다툼 같은 것도 이런 거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의무로 이제 딱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좀 내려오시다 보면 양가로 1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작성, 교부, 보전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라고 돼 있다고. 개공은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써가지고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교부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거를 뭐 해야 하냐면 보전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내용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앞부분에 계약서는 몇 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5년. 거기 5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지난주에 배우신 거하고 한번 제가 비교해 봐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확인 설명서 배우셨죠, 그죠? 확인 설명서 우리 몇 년 보존했냐면 3년 보존했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한대요? 5년. 그래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해요.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을 보존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내려오시니까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에다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내가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하고 뭐하래. 서명 민날인 하래요. 서명 민날인 하래요. 자, 그거는 우리 하단이나 아니면 왼쪽 보조단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놓을게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명 가운데 점 찍고 날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우리 법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밑에 두 가지 타입은 모르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서명 및 날인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서명한다는 건 한자어잖아요.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서는 쓴다는 뜻입니다. 뭘 이렇게 쓴다는 거. 그다음에 명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을 쓰고. 근데 누가 이름을 쓰고요? 그게 중요해. 남이 아니면 내가. 여기는 자필 서명의 준말이에요. 자필 서명을 하고 밋은 영어로 표현하면 and죠. 그죠? 자필 서명을 하고 and 뭐도 하래? 날인도 하래.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 다른 사람이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자필 서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대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리 불가. 절대로 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 및 날인은 대리할 수 없는 거다.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대리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리 가능하겠죠. 어떤 것만 하면 돼요? 날인만 하면 되지. 도장 주고 너 어디 가서 내 이름 써 있는 데 가서 도장만 찍어주고 와. 대리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은 대리가 가능한데
위에는 대리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 앞에는 무슨 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리할 수 없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요. 기명날인이라는 말 배워요. 무슨 날인을 배운다고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이미 이름이 쓰여진 곳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기자예요. 그러면 도장이 쓰여진 곳에 도장을 찍는데 아니 이름이 쓰여진 곳에 도장을 찍는데 그럼 그건 본인이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안 해도 되지. 왜냐하면 자기 이름만 쓰이는데 도장만 찍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기명날인과 서명날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의무의 정도를 보면 이게 좀 더 강화되어진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서면에만 하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것과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두 가지 서면에만 이걸 써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이 두 가지 서면에만 쓰고 나머지 모든 그 외의 모든 서류들은 밑에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위에 줄. 그래서 서명 및날인 하는 거는 무슨 서하고 무슨 서만 쓴다.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만 서명 및날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5페이지 맨 위에 상단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떻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이중으로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요 무슨 계약서를 좀 많이 써달라고 해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억의 거래가 됐는데 7억 그대로 쓰면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 5억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걸 우리 무슨 계약서라 그래요? 다운 계약서. 또는 요즘에는 이제 취득세율은 낮고 양도소득세율이 높으니까 세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생겨나냐면 앞으로 팔 거를 대비해서 만약에 7억의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10억에 샀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무슨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야? 업계약서. 그럼 왜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냐면요. 그 3억에 대한 취득세만 더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그만큼 3억만큼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취득세 내버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덜 발생시키는 그런 편법을 이제 동원하는 건데 그런 건 무슨 계약서가 되는 거죠? 업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 계약서하고 업계약서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제 있는데 그거 이제 쓰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 당사자들은 과태료 받아요. 일단 그 세금에 대한 뭐 불성실 과산세 같은 것도 부과되지만 그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하는 건 당사자들한테는 과태료가 있는데 그걸 써준 개공한테는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제재가 떨어지는데 그 제목 옆에 있죠. 거짓 기재 및 이중 작성 금지 의무 있죠. 옆에다 땡땡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등록을 취소하는 거는요. 등록을 취소하는 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는 타입이 있고 봐서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몇 번째 걸렸는지 봐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취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취소하는 거는 앞에다가 무슨 적이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절대적.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얘는 근데 무슨 취소래? 상대적.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그냥 업무 정지로 하고요. 두 번째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거.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계약서,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쓰다가 걸리면 한 번 걸리면 등록 취소는 안 먹어요. 그냥 업무 정지 6개월 먹는데 두 번째 걸리면 볼 것 없이 무조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뭐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 이거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재 자체가 이거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등록 취소 먹으면 우리 결격에서 배우셨지만 몇 년간 업무를 못 해. 3년간 업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만약에 써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지.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손님이 자꾸 써달라는 거야. 그러면 손님하고 쇼부를 치는 거야. 쇼부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인데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어떻게 합의하면 되겠어요? 3년 연봉 달라고 해야지. 3년 연봉 달라고 하고 써주는 거 괜찮아. 그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뭐 1,000억, 2,000억짜리 빌딩 같은 경우는 3년 연봉 줄만 하지 뭐. 그렇죠? 업계약서는 다운 계약서 원하는 대로 써주고 그냥 내가 3년치 연봉을 받고 써줘도 관계없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써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손해인 거야. 왜냐면 적발이 됐을 때 내가 3년간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연봉이 얼마인데 1억이에요. 그러면 3억 받고 써줘도 괜찮아. 그러면 한번 걸려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절대 써서는 안 돼. 이게 제자가 굉장히 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거짓 기재 이중 작성은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개공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쓰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현업에 나가셔서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이중 작성 금지 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끝 부분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말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이중으로 쓰다 걸린 거야. 그러면 자격을 취소할까요?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는 게 맞을까요? 자격 정지.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썼는데 자격을 취소하는 거 너무 좀 심하잖아. 이 자격 되게 따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자격 정지에다가 주어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소공 자격 정지에도 채색해서 연결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소공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 정지 먹습니다.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는다고 그랬죠? 6개월.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소공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자꾸 계약서를 업계약서를 써달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6개월 월급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뭐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좋은 거 알려드리네 제가. 자 13번 테마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여기다는 별표를 2개 하시고요. 그 별표 2개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매년 2문제 이렇게 쓰세요. 매년 2문제. 정확하게 예상을 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얘는 거의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출제하는 그 범위가. 하나는 이제 제가 정리해드릴 우리 중개보수 산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출 기준에서 한 문제 출제하고 다른 하나는 사례를 주고요. 그 사례에서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얼마인지 구해내라 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1차 80개요. 2차 120개에서 합쳐가지고요. 몇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200개를 푸셔야 됩니다. 200개.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만 맞으면 되는 거죠? 120개 맞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0%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200문제 중에서 꼭 맞춰야 될, 꼭 득점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꼭 맞춰야 되겠어요? 다른 건 뭐 틀려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는 꼭 맞춰야 되겠어? 보수 구하는 문제. 이거 하나만 나오겠지만 이 보수를 구하는 계산 문제, 보수 계산 문제는 반드시 득점하셔야 돼. 왜? 이 문제를 틀리면 현업에 나가서 뭐를 못 받는 거예요. 보수를 못 받는데 그런 사람이 나가면 뭐 할 거야? 보수도 못 받는데 옆에 사람한테 나 보수 얼마인지 구해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쳐봐요. 그냥 밥을 신나게 해줬는데 밥값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안 하는 게 낫지. 금방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요? 보수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일단 제목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일단 보수 등에다가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보수 등에는 보수 플러스 뭔가 또 있기 때문에 등자를 썼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를 썼냐면 실비를 쓴 겁니다. 실비. 그래서 개공이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 둘째 뭐. 첫째 보수, 둘째 실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수는 중개 완성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보수고요. 그 다음에 실비는 뭐냐면 그 중개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이 되겠어요? 비용 생기겠지. 비용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물건을 조사하려면 우리 지난주 그런 거 배워봤잖아요. 뭔가를 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각종 공부 발급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내가 서울 개공인데 부산 물건을 중개해도 되나요? 내가 서울 개공인데 부산 물건 중개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산에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왔다 갔다 해야지 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수 먼저 볼 건데요. 중개 보수는 동그라미 1번에 뭐에 대한 중개 보수라고 되어 있죠?
주택. 예,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제목에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해놓고 밑에 2번에 보니까 다른 말 써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썼어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그러면 모든 물건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와 뭐로 구분한다는 겁니까?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대. 그렇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이제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어차피 이제 보수라고 하는 거는 혼자 거래하는 게 아니고 매도 매수 뭐 임대 임차 있기 때문에 쌍방에게 받는 거고요. 그 일방에게서 한쪽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자 1000분의 9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비율이죠. 1000분의 9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1000분의 9라는 말을 만들어내냐면요, 우리 실제 일상적으로는 무슨 비율을 많이 쓰죠? 1000분의 이런 거는 안 쓰잖아요. 그러면 뭐 써요? 100분의 이런 거 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100분율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0.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0.9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0.9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방식의 표현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0분의 9라고 하면 소수점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9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일상적인 비율로 바꾸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그냥 0.9%가 되는 거죠. 100번율로 따지면 0.9%고, 퍼센트라는 외래어를 안 쓰기 위해서 1000분의 9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즉 0.8% 이내로 하여,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 준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무엇으로 다시 정한답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럼 우리 시도조례로 정한다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채색되어지신 분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에 대한 보수는 뭘로 정한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뭘로 정한대? 시도조례로 정한대요. 그러면 시도조례에서 조심하실 거는 오른쪽 보조단에 보니까 무슨 조례가 아님을 유의하시래요. 시군구 조례가 아님을 유의하시래, 그죠? 그러면 시도하고 시군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수원시, 그죠? 영통구 있다고 치죠. 그러면 영통구 안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영통구 안에 아파트. 이거를 개공이 중개해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례를 가지고 보수를 받아야 할까요? 영통구, 수원시, 경기도 어떤 조례? 이거 영통구는 조례 자체도 없고요, 수원시 조례도 아니고요. 무슨 조례?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보수를 받는 게 맞아요. 이걸 시도 조례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에서 시는 무슨 시? 특별시하고 광역시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그런 것만 말해요. 우리 저기도 들어가요. 그저 세종특별자치시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주택 외라 그랬잖아요. 주택 외. 주택 외는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게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가로에 보니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 0.5, 임대차는 0.4.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요율이 좀 낮아지네요.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여기서부터 채색을 좀 합니다. 서로 뭐하여 결정한데? 서로 여기서 협의하여 결정한다까지 채색. 그럼 여러분 채색하신 것만 한번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것만. 주택 외 중개 보수는요, 어떻게 봤는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대. 협의한다는 건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우리 이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를 협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제가 한번 필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에서 꼭 매년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아무데나 여백 찾으셔가지고요 적어주셔야 돼요. 76페이지 상단이나 뭐 이런 하단 아무데나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중개보수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중개보수는 아까도 우리 교재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중개보수는 뭐와 뭐로 구분한다 그랬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계에 있는 애도 있을까요? 이렇게. 예. 이 두 가지의 경계에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주택도 있고 주택 아닌 것도 있는 물건.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2층짜리라 그랬어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지하 없고. 그렇죠? 네, 이거를 하나의 그 물건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이거 하나의 물건인 거야.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 소유라는 거죠. 이걸 전체를 다 중개해 준 개공이 있어. 그럼 이걸 주택으로 봐야 돼? 아니면 상가로 봐야 돼? 주택 외로 봐야 돼? 이거는 지금 경계에 다 물려 있잖아.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무엇을 기준하는 게 맞겠어요? 이럴 때는요. 면적을 기준하는 거야. 이때는. 네, 그래서 이때 면적을 기준해서 주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주택 외로 갈 건가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면적. 네, 그러면 무슨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주택 면적. 그래서 주택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는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반대말을 여기다 한번 적을 필요는 없겠지. 2분의 1 이상이 아닌 거를 뭐라 그래? 2분의 1 자, 주택 이하는 아니죠. 자, 우리 첫째 우리 다 배워봤잖아요. 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얼마여야 전체를 주택 외로 본다는 거야? 2분의 1 미만일 때,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우리 그 주택 외로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면적이 동일하대. 100, 100, 100, 100. 주상복합인데 똑같아 면적이. 그러면 얘는 전체를 뭘로 봐야 되겠어? 주택으로 봐야지. 왜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겹칠 때는 면적을 기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2분의 1 이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주택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주택은 여기다 이제 우리 교재 없는 얘기인데 국토부령이 있고요. 국토부령의 범위가 있고 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시 이제 결정할 건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나눠보고요. 매매 교환은 아까 우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주택이 0.9요. 예, 우리 퍼센테이지로 하면요. 임대차 등은요. 0.8% 범위 안에서 자, 이 말을 살짝 가려볼게요. 이 말을 살짝 가리면 주택 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더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여기 범위 안에서 뭐가 결정해 준대 다시? 시도조례가. 예, 그러면 잡아요. 여기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또 정해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걸 받는 거야? 이걸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로 받아야죠. 두 번을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시도조례로 다시 결정해 주는 거를 받으면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시도가 이거를 1.5%로 만들어 준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1.5%로. 그러면 이 조례는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무효일까요? 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규범이에요. 장관의 명령이라고. 이건 시도, 그 시도지사의 명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상위 규범이에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낸 규범이니까 이게 더 상위 규범이잖아요. 근데 상위 규범이 얼마 이내에서 0.9 안에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1.5%를 받도록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조례는 무효인 거예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도 조례가 예컨대 0.4로 만약에 규정을 해놨대. 예? 0.4로. 그러면 0.8% 안에서 0.4를 규정한 거 맞죠? 그러면 0.4가 유효, 무효?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돼? 0.8, 0.4. 0.4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이나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제한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조례로 다시 한번 낮추는 거죠. 대부분 우리 이제 뭐 그 건폐율 용적률도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법을 한번 정해놓고 시군조례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보수는 뭐만 알아보면 되네? 조례.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거는 주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얘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야 해요. 얘는 왜 시험 지문에 줘야 하냐면 우리가 시도 조례를 다 일일이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그 보수 산출 문제에서는 주어진 요율대로만 대입만 하면 돼. 근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최근 시험에는. 왜 안 나오냐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쉬워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외로 넘어가 볼게요. 주택 외는 요거랑 비슷한데 국토교통부 국토부령이라고 하죠. 국토부령의 범위 내에서 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럼 일단 요 협의는 누구랑 누가 협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줄 사람과 받을 사람. 그럼 줄 사람은 누구예요? 의뢰인이고 받을 사람은 개공이고 그 안에서 이제 협의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이제 물건마다 조금 달라서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봐 드릴 건데 요거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봐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오피스텔 하고요. 오피스텔 이외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왜? 아닌 거. 그럼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을 여기다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전용 85제곱미터 이내인 오피스텔을 말해요. 전용 85제곱미터 이내인 오피스텔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건 그 세대만 쓸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용 오피스텔의 전용이 85제곱미터 이내면 그 사이즈가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야. 오피스텔 치고는 굉장히 큰 거라고. 비싼 거예요. 그럼 요거 이내에 들어오는 오피스텔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오피스텔 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의 반대말이 일로 들어가야 돼.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얼마로 적어야 돼? 전용 85제곱미터 이내의 반대말 초과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야. 오피스텔 치고는. 이것도 사실은 큰데 85 정도면 큰데 이거를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런 고가의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이 오피스텔이 전용 85제곱미터 이내인 거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 봐야 되고요.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 이렇게 이제 등 이렇게 나눠 보고 이거는 아까 몇 퍼센트였냐면 0.5%, 요거는 0.4%. 요런 숫자들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런 숫자들은 다 암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오피스텔 외적인 거 또는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들은 단일 요율을 사용하는데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0.9까지 최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 흐름만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 뼈대니까. 자, 상가의 매매를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다. 상가 매매. 자, 상가의 매매를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최대로 줘요. 최대로. 그러면 몇 %까지 받을 수 있어? 0.9. 상가니까 주택 외. 그다음에 오피스텔 아니잖아요. 상가가. 그러니까 여기로 빠져야지. 그러면 최대 얼마? 0.9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계산할 때요. X로 따지면 최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 표현 없이 최대 얼마냐라고 구하면 0.9 해가지고요. 다시 거기다 뭐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매매가 됐던 뭐 임대차가 됐던 다시 거기다가 0.9 곱하기 얼마를 하셔야 돼? 2를 하셔야 돼. 2.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8%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1.8%까지 받을 수 있냐면 모든 거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래는 뭐야?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던 임대차가 됐던 뭐가 됐던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1.8%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쪽에 받을 수 있는 보수를 구해라 그러면 얼마야? 0.9가 되고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최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1.8%, 최대 요율은 1.8%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해볼게요. 공장 임대차 최대액은 얼마예요? 공장 임대차 1.8%. 왜 1.8? 공장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에. 자, 그러면 이번 우리 26회 본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전용 70제곱미터에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물었어요. 전용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물었거든요. 자, 최대 얼마까지? 0.8까지 받을 수 있지. 0.8. 왜 0.8? 쌍방이니까. 그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래요? 전용 80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의 매매의 매도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는 얼마예요? 0.5라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왜 0.5라고 해야 돼? 매도인이라고 제가 특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주는지에 따라서 곱하기 2 하던 안 하던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계산 문제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매년 한 문제 꼭 나오는 거고 또 계산 문제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암기를 그냥 하고 계셔야 돼. 정확하게. 그러면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주택은 뭐가 정해준다고요? 주택은 뭐가 정해준대? 그냥 조례가 그죠? 조례가. 그리고 주택 외는 어떻게 정하래? 협의해서 정하래. 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라고, 그지? 주택은 조례로 정하고 우리 주택 외는 협의해서 정한다. 포인트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